국내 증시 개장 찍고 낙폭을 좀 키우나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0.6%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3,230선까지 올라섰고요. 코스닥도 지금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또 대규모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아침엔 보였는데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다시 테슬라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뉴욕 증시에서도 테슬라가 또 올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바람에 또 엔비디아도 또 같이 오르고, 네. 그래서 결국 AI 쪽 투자가 지속되는 한 일단은 가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상대 교역국에 이제 계속해서 관세 협상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 주는 뭐 FOMC 결과라든지 또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실적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해 보셔야 될 이벤트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볼까요? 네, 오늘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가 제일 핵심에 올라와서 삼성전자가 6% 이상 상승한 건 진짜 거의 본 적이 있으세요? 언제 이렇게 오른 적이 있었던 것 같으세요? 팬데믹 당시에 올랐던 기억이 있었던 한 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빠졌다가 올릴 때. 네, 뭐 그랬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펀더멘탈하게 무슨 뉴스를 가지고 이렇게 오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지속성이나 아니면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속성은 아직 좀 담보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뭐 지금 뭐 뉴스 보도를 뭐 다들 아셨겠지만 테슬라에 이제 납품을 이제 결국 하는 부분들인데 결국 이제 실제 납품이 이제 2007년 하반기 정도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실제 실적에는 올해 내년 실적에는 사실은 반영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부분 자체는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그동안 이제 상당한 적자의 늪에 허덕였다라는 부분에서 약간의 좀 돌파구를 좀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동안 뭐 HBM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삼성전자가 조금 경쟁력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계속 이제 하향 사이클을 계속 이제 그렸던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조금 정말 경쟁력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 우려감 자체를 약간은 좀 불식시킬 수 있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의 좀 터닝 포인트를 좀 마련해줬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금 앞으로 조금 뭐 한 2년 정도의 흐름이고 이제 그 전과 그 후 이렇게 좀 뭐 테슬라가 좀 물꼬를 터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또 다른 수주 예를 들어서 뭐 퀄컴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좀 대규모 수주가 좀 나와줘야 이제 파운드리 이러한 경쟁적 자체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시장이 좀 확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지금 뭐 7만 전자 뭐 이러한 식으로 다시 달성은 했긴 했지만 이게 다시 뭐 10만 전자로 가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좀 쉽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나오고 있는데 머스크가 X에다가 올린 글을 보면은 예. 삼성전자한테 지금 준 게 끝이 아니다. 이제 예. 시작이다. 근데 그걸 이제 약간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완전 그 역마진으로 들어가서 딜을 따왔다. 네. 그래서 저거 만들어도 수익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TSMC한테 넘어왔고 이제 삼성으로서는 한 번의 베팅이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뭐 저희가 속사정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쵸.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뭐 테슬라하고 사실 이러한 좀 비즈니스 관계를 이제 어떻게 맺었다라는 부분 자체가 일단 좀 저는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 향후에 이제 테슬라가 뭐 여러 가지 그 자율주행차라든지 로봇 뭐 이러한 쪽으로 상당히 좀 성장성을 계속 보여준다라고 하면 지금의 어떤 삼성 관계 자체도 더 발전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7만 전자를 넘어서서 사실 지금 8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조금 더 이제 기대를 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일단 좀 바닥은 좀 확인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특히 이제 AI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그 전체적인 글로벌 투자 사이클 자체가 네. 당초 우려했던 것만큼 뭐 이렇게 좀 주춤하거나 하는 이러한 양상을 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AI 중심으로 네. 투자 자체가 사실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국내 뭐 삼성전자가 아니라 국내 반도체 수주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려보다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 그러니까 과거에도 조금은 이제 뭐 사이클상으로 보면은 반도체 수출 자체가 조금은 이제 쉬어갈 타임이 됐었는데 이게 좀 장기 어떤 좀
확장 사이클이랄까요? 반도체 이러한 사이클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엿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조금 뭐 바닥은 확인했고 네. 뭐 추가적인 어떤 뭐 HBM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좀 성과물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추가 상승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하면 또 나머지 주식들이 우리나라는 나빠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수는 좀 못 가고 삼성전자는 오르고 이러는 상황으로 연출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한 뭐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긴 하죠. 근데 뭐 대외적인 부분을 뭐 금방 오늘 말씀드렸고 또 하나 이제 기대하는 거는 국내 그 AI 투자 펀드 부분 자체를 좀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AI 투자 펀드요. 예, 그러니까 좀 우리가 신정부가 공약하고 있는 100조 규모의 그 AI 펀드 자체, AI 투자 자체가 결국 한 4분기 정도부터는 가시화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100조라는 돈 자체가 뭐 4분기에 다 투자된다는 부분들은 아니고 결국 이제 펀드가 조성이 되고 일부는 자금이 이제 집행이 되는 시기 자체가 결국 4분기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뭐 삼성전자도 수혜를 볼 거고 뭐 여타 관련 뭐 AI 관련 업체들 뭐 그것은 결국 이제 반도체 수요로 사실 다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어떤 모멘텀이랄까요 이러한 부분은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뭐 앞서가는 게 다른 업종 다른 종목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국내 어떤 그 AI 투자 모멘텀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이전에 이제 올해 들어서 국내 증시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글로벌리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가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 보니까 대주주 양도세가 이제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이전으로 되돌아간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사실 증시에서는 분명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은 그 이전에 코스피 5천 얘기했던 거 약간 좀 설레발 아니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약간 뭐 비판 아닌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비판 아닌 불만.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저는 뭐 잘된 거 잘못된 거를 떠나서 좀 일관성이 사실은 좀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좀 코스피 5천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증시 부양책을 사실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또 자금 자체가 이제 부동산 시장 자금 자체를 이제 증시로 사실은 이제 뭐 결국 물꼬를 이렇게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중심이 있는 건 아무래도 세제 개편인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역행하는 듯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말과 실제 지금 나온 액션 자체는 약간은 좀 불일치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특히 이제 증시 부양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일관성을 갖고 언제나 조금 한결같은 목소리를 좀 나와야 투자자가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이제 자금들 자체가 이제 부동산에서 수익을 얻기보다 보다는 결국 이제 증시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얻을 수 있는 기반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지속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를 좀 개인적으로 좀 바란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책이 갑자기 이렇게 뒤집히는 게 어떤 요인 때문에 뒤집히는 걸까요? 이게 누구 표 때문에 트럼프는 무조건 표 때문에 지지율 가지고 무조건 뒤집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지지율 뭐 이런 거는 나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왜 이걸 이렇게 자꾸 뒤집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두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아무래도 재정 부담이 아무래도 이제 좀 뭐 고려 신정부라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뭐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뭐 재정 수지 적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재정 부담이 컸기 때문에 무턱대고 감세를 할 수 없는 어떤 뭐 상황서이라든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 좀 이제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하나 좀 고려가 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청와대하고 민주당 내 어떤 생각이 약간은 좀 다른 부분들이 좀 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부에서도 내부에서도 약간의 좀 뭐 당의 어떤 입장이 있는 거고 또 청와대의 입장이 사실은 용산인가요? 뭐 이렇게 대통령실의 어떤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아직은 조금 원활하게 사실은 좀 정책적으로 좀 하모니를 못 이루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유출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존의 시장 상승의 주도주는 뭔가 이제 금융이라든지 지주라든지 이런 쪽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약간 분위기가 살짝 바뀌는 느낌이 지금 뭐 삼성전자가 7만 원 선까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쪽으로 다시 한번 주도주 흐름이 바뀌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뭐 사실은 저희가 금융주 이러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배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부분의 수혜를 앞으로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지난해부터 뭐 밸류업 하면서 사실은 또 금융주가 사실은 한 단계 레벨업 됐고 또 그 후에 사실은 이제 레벨이 된 상황들인데 금융주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뭐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또 말씀드린 정책적인 수혜 부분 물론 이제 뭐 이자 놀이를 뭐 하지 말라는 소리도 조금 있어서 좀 어저께 좀 단기적인 충격을 받았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배당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가장 좀 잘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이제 은행들이나 금융업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주도주의 흐름은 사실은 더 지속이 됐고 거기에 뭐 지금 뭐 방산이라든지 또 미국과의 협력 관계가 뭐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협력을 좀 추진하고 있는 뭐 조선이라든지 또 거기에 이제 반도체 AI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뭐 대외적인든 대내적이든 이러한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한 그러한 4가지 정도의 어떤 주도주를 가지고 당분간은 조금 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전에도 사실은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항상 예를 들어 독일 증시를 사실은 예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뭐 독일 경제가 성장률이 2년 동안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한 2년 동안, 2, 3년 동안 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럼 거기는 왜 올랐느냐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뭐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금융업종의 어떠한 그 레벨업,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있었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또 뭐 셉이라는 어떤 반도체 IT의 어떤 업종의 어떤 성장성 거기에 이제 라인메탈로 대변되는 이제 국방 이러한 부분이 올랐다는 부분에서 보면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아마 비슷한 모습을 좀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럽은 이제 간만에 재정을 풀겠다라고 분위기가 바뀌면서 실제로는 완전 상승세로 돌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중국도 풀겠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정권 바뀌면서 돈 푸는 걸로 바뀌어서 상승했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유동성 장세다. 그러다가 인플레이션 생기어서 금리 올라간 다음에 뭐 한 번에 무너지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막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이거?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사실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장이라는 부분 자체는 사실 딱히 보이는 데가 없는 상황들이고 거기에 뭐 관세 불확실성이 이런 불확실성 자체는 많은데 자산 가격만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부분 자체는 뭔가 과열이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많이 풀린 돈 자체가 갈 수 있는 자산군 자체가 지금 딱히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뭐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아직은 침체인 상황들이고 또 우리가 채권 시장 많이 얘기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재정을 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채 금리가 자체가 떨어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요. 또 물가도 과거에는 초저물가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저는 이제 중물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 중물가 시대로 사실은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면 채권 금리 자체, 국채 금리 자체가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자금이 갈 수 있는 데는 결국 위험자산 쪽에 흐름이 될 수 있지 않냐. 근데 다행스러운 건 지금 그러한 위험자산을 끌 수 있는 성장 동력, AI 사이클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게 자금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자금들이 이렇게 위험자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나들려고 하면 신용 위험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다행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신용 위험 자체가 그렇게 불거지지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성장이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만 뒷받침만 된다 하더라도 또 불확실성 자체가 완화가 되면 위험자산 쪽에서의 어떤 상승 흐름 자체는 좀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여지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이라고 하면 이제 채권보다는 주식 쪽으로 자금이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또 가상자산도 마찬가지겠죠. 뭐 가상자산은 올해 뭐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각광을 받으면서 더 이제 그 가상자산이 눈에 띄는데 근데 이전만큼 가상자산에 대한 열기는 사실은 저는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은 가격 자체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자금이 사실 물밀듯이 들어가는 상황들이고 지금은 그 가상자산 시장이 뭐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하는 이 과정 속을 보게 되면 자금은 사실은 많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변동성 자체는 상당히 좀 확 죽어든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투자에도 수익을 얻기가 뭐 장기적인 건 몰라도 단기적으로 보면은 수익을 얻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어떤 상황이 됐다라고 보면 지금 그러한 측면에서 좀 제일 수익을 얻기 지금 입장에서 보면 수익률이 제일 기대감이 높을 수 있는 건 주식시장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이제 신용 위험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작년만 해도 이제 미국만 해도 상업용 부동산 얘기 계속 나왔었고 우리나라도 PEF 이제 부실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뭔가 해결되는 건 뉴스를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다 없어졌어요.
이거 다 어디로 간 건가요? 다 소강 이거? 상태로 됐죠. 없어졌다기보다는 뭐 결국 그냥 터지지 않게 유지한다라는 차원이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싶다. 물론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그 부분 자체가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 그렇게 모든 것이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가계부채 같은 경우가 계속 뭐 한 15년 벌써 한 15년 전 20년 된 것 같은데요. 가계부채 위험을 계속 경고를 하지만 실제 현실화되지 않은 건 그만큼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한 그 관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미국도 저도 뭐 작년에 뭐 상업용 부동산 자체가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계속 뭐 워치를 했고 또 뭐 실제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미국도 지방 같은 거 보면 상당히 공실률이 높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 부분도 결국 연준이 어떤 각종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일단은 좀 관리를 좀 해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지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에 사실은 이제 위험으로 올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뭐 회색 코뿔소라고 이제 네. 주변에 항상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데 결국 회색 코뿔소와 같은 어떤 위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뭔가 그 위험 자체를 결국 누가 건드린다라고 하면 그건 아마 국채금리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국채금리가 여기서 더 오른다라고 하면 각종 이제 숨어있던 위험들이 다 다시 태어나겠죠. 그러한 부분에서 중요한 게 결국 이제 물가라든지 결국 이제 재정 리스크 자체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라는 부분이 향후에 어떤 그 뭐 자산 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어떤 뭘까요? 리스크이자 또 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어떤 그 사항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파월이 잘하는 건가요? 뭐 일단은 파월이 잘한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뭐 미국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 사실은 뭐 100점은 아니더라도 사실은 7, 80점은 좀 줄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 네, 미국 입장에서. 예, 예. 사실은 지금 뭐 관세 정장에서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이게 서로 맞보고를 하면서 이게 최악의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상황을 했는데 사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미국의 일방적인 승기로 사실은 기울이 되고 상황은 맞아요. 예, 지금까지 예. 상황은 주반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미국은 우려했던 그 어떤 그 뭐 악재랄까요? 그러한 부정적인 부분은 사실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 제가 말씀하신 대로 재정 수지 특히 관세 수입은 급등을 하는 상황들이고 또 지금 앞으로 잘 모르겠지만 미국 제품을 사준다라고 하고 또 뭐 사실 마이너스 통장 비슷하게 뭐 미국이나 유럽에 돈을 갖다가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대비 한 투자 끌어내고. 예, 뭐 이러한 어떤 상황으로 보면은 미국은 사실은 관세라는 어떤 큰 칼을 휘두르면서 얻을 거는 다 얻은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까 말씀 파월도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흔들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중심을 지키고 있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 나름대로 미국의 어떤 걸 위해서 여하튼 정책을 추진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재정 리스크 자체도 조금 죽이고 하는 것들이 한편에서 보면 상당히 미국 경제에 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와중에도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제일 이제 좀 확률이 더 높은 게임일까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 주식 말고 일본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로 분산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니케이가 올랐다 해도 아직 신고가 못 넘겼고 이제 유럽도 다 넘겼고 그럼 왠지 지금이라도 신고가 못 넘은 나라인 선진국은 일본 하나니까 일본이라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상반기가 Sell USA라고 했다면 하반기는 Buy USA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거는 뭐 관세라는 어떤 불확실성도 있지만 그거는 뭐 결국 해소될 쪽으로 좀 봤고 반면에 이제 미국의 그 AI 사이클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강하다. 특히 이제 전기차와 같이 어떤 캐즘 현상 자체가 올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그러한 우려 자체가 상당히 좀 불식되고 있는 상황들. 오히려 지금 주변에서 보면은 아까 제가 여기 휴게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챗GPT라든지 이러한 AI 에이전트에 대한 보급률 자체가 상당히 급속히 늘어나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AI 사이클 자체가 대중화, 보급률 사이클의 어떤 그 대중화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큰 아무래도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상반기는 조금 비미국 지역의 주가가 사실은 전체적인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하면 하반기는 사실은 미국 주가가 주도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렸는 바이 USA 현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뉴스 보도에서 제가 하나 좀
저는 이제 눈여겨본 게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AI 행동 계획이라는 그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행정 문서에 서명을 했는데 그 골자 자체는 반도체라든지 서버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러한 그 각종 AI 인프라 자체를 미국 거를 사가라는 미국을 표준으로 하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얘기 자체는 앞으로 관세 이후에 AI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상당한 더 압박을 할 거고 미국 주도가 아닌 부분은 용납을 안 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저는 받아들였고 그렇게 보면 그거를 뭐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 입장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 결국 미국이 성장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미국 그 상승 주도했던 뭐 AI 관련해서 하드웨어 쪽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엔비디아도 조금 더 어느 정도 파이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어도 충분히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뭐 단기적으로 엔비디아가 사실은 그 코로나 팬데믹이고 사실 급등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시총이 지금 4조 달러가 넘어서 일본 뭐 GDP 규모에 사실은 다다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보급률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도 이렇게 인터넷 보급률이라든지 또 스마트 보급률 자체가 이제 대중화되는 이러한 단계에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 우리가 애플 주가를 보면 아주 수년간 초장기 그 상승 흐름을 유지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적용되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뭐 조금 뭐 퀘스천일 수 있지만 저는 사실은 좀 그러한 부분에 좀 신뢰를 좀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엔비디아가 뭐 말씀드린 시총 4조가 아니라 뭐 5조, 6조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여전히 좀 저는 열려 있다고.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언제 시간에 대한 문제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떤 동력 자체는 여전히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달러 흐름은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이 관세가 제2의 프라자 합의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우리가 85년에 프라자 합의라는 건 결국 달러 약세를 통해서 사실은 전 세계가 미국을 도와주는 성격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가 아니라 관세를 통해서 주요 나머지 국가들이 미국을 도와주는 이러한 형식으로 갔다라고 하면 달러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약세보다는 강세 쪽의 요인 자체가 갑자기 생긴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 달러를 그렇게 굳이 이제 약세로 유도할 필요성이 없다. 왜냐하면 관세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은 상당한 득을 얻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상반기에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달러를 너무 약세로 갔을 경우에는 미국 자산을 팔고 나가는 좀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달러를 현 레벨에서 사실은 유지시키는 부분들이 뭐 미국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뭐 제 전망대로 미국 경제가 뭐 생각보다 더 좋고 뭐 자금들 자체가 다시 미국 쪽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달러는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또 지금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는 관세를 여하튼 10% 뭐 10%를 생각했다가 한 15% 정도를 지금 결국 관세를 받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뭔가 상쇄를 시키려고 하면 워낙 이 환율 부분에 있어서 자국 통화 가치를 일단은 최대한 절하시키는 게 어떤 환율 충격을 좀 줄이는 요인들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달러 부분 자체가 우리가 하반기에도 약세가 간다라는 부분보다는 물론 이제 금리 인하라는 약세 요인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강보합 정도의 흐름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프라자 합의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환율 대신에 관세를 써서 환율을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를 다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자산 바이코 USA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 상태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이제 PC나 뭐 고용 데이터들이 다 발표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FOMC도 있지만 FOMC는 이제 다들 그냥 동결이라고 그냥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파월도 혼나는 시기고 그래서 뭐 뭐라고 얘기해도 아니라고 치지만 이제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빠지면 뭔가 금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급등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고용이 이제 악화되면 이제 내려가는데 고용이 좋다고 또 나와버리면 지금 물론 트렌드 이제, 자체가 고용이 물론 좋잖아요. 이제 그 고용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 또 국채금리 자체가 또 이제 뭐 약간 좀 급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을 보게 되면 사실은 뭐 뜨겁지도 차갑지 않은 정도의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오히려 사실은 저는 주목하는 게 고용이나 뭐 PCE 물가 지표보다는 사실은 FOMC를 오히려 더 주목을 하는데요. 뭐 금리 동결은 사실은 뭐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사실은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보게 되면 원로이사라든지 법원이사 같은 경우는 법무부의장 같은 경우는 반대표를 던질 네네. 거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한 2표 정도 반대표가 나오는 게 그 FOMC 회의 그 쭉 역사를 보게 되면 93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만약 2표가 나온다라고. 근 30년 만에 이렇게 뭔가 이탈표가 나오는 부분 자체는 오히려 만약 그게 그렇게 실제화된다라고 하면 시장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가 정말 9월에 가능하겠구나라는 어떤 심리 자체를 상당히 좀 심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자체가 금리를 동결하는 가장 주된 요인가 관세 불확실성이었는데 그렇죠. 여하튼 지금 8월 1일까지 지금 일본, EU, 뭐 우리나라도 뭐 결국 합의가 되기를 바라겠고 나머지 국가도 만약 일부 국가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관세 불확실성 자체는 소멸되는 어떤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파월 의장의 어떤 금리 동결의 명분 자체는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면 9월에 어떤 금리 인하 어떤 그 기대감 자체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국채금리 자체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 트럼프도 그때는 뭔가 또 다른 정책을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보시는 거기도 하네요. 예, 뭐 그때 가서 또 뭐 다른 얘기를 또 하겠죠. 뭐 관세를 뭐 일시적으로 뭐 최악의 경우는 좀 뭐 내쳐든지 물가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아니면은 뭐 유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또 잡겠다고 또 확 대폭 내리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얘기를 할지 뭐 여러 가지 뭐 트럼프 대통령은 여하튼 물가의 어떤 불안 자체를 결국은 잡기 위한 노력은 또 병행을 할 거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참 그 저희 유가 지금 말씀하신 러시아 제재하면서 유가 갑자기 급등해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면 트럼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서 못 올라가게 뭔가 코멘트를 하든지 정책을 발표하든지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유가의 상승은 트럼프가 계속 막아줄 수는 있을까요? 뭐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미국의 뭐 그 셰일 생산 자체를 뭐 느려서 이제 유가를 떨어뜨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산 자체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기가 좀 뭐 상황적으로 보면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들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셰일 업체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개발 단가가 분명히 있는데 원가가 있는데 그 부분 자체를 지금 이 유가에서 맞출 수 있느냐라는 물론 이제 현재보다는 그 원가 자체가 사실은 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뭐 실제 또 상황은 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유가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낮춘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사실은 아닐 수 있는 부분.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제재를 해서 유가가 어저께 좀 올랐는데 사실은 아직은 그렇게 되는데 우려할 아직 뭐 70%를 넘어선 부분들은 아니고 해서 오히려 이제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말 뭐 정전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좀 다가간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오히려 유가 자체가 더 떨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있어서 그 부분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배팅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번 주는 FOMC를 좀 눈여겨보면서 이제 하반기를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미국 주식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유효할 듯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좀 뭐 아직 우리가 불확실성 자체가 완전히 해소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지금 상반기에 가장 크게 이제 시장을 좀 흔들었던 관세 리스크 자체는 뭐 아무래도 강도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해야 된다고 해서 뭐 큰 서프라이즈는 아닐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물가 자체가 뭐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뭐 유동성 말씀 이제 드렸는데 그 유동성 자체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는 요소는 결국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부분들인데 그 부분 자체가 9월에 가시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 시장에 상당 부분 어떤 그 힘을 더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아까 투자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러한 AI와 관련된 투자가 꼭 미국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투자 자체를 누린다라고 하면 그 힘 자체가 일단은 좀 뭐 미국 주식뿐만 전 세계 주식시장, 자산시장 자체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 동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